반갑습니다. 우리가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노동법 1차 기출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문제 있고, 그리고 지문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게 왜 정답이고 왜 틀린 지문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오답형 문제죠. 자, 1번 보시면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일경계급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 자, 우리가 월차 휴가의 경우는 계속근로 1년 미만의 근로자, 그리고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데 출근율이 8할이 안 된 경우에 부여하고 있죠. 자, 2번 보시면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산 전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자, 우리가 근로자 측의 귀책 사유 없이 휴업한 기간이 있죠. 그래서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그리고 육아 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일을 가름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연차 휴가에 대해서 연차 휴가에 대해서 연차 휴가 서면 합의가 인정되고 있죠. 자, 4번 보시면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상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 휴가 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요.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은 그 휴업 기간을 장담 불문하고 근로자 측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 기간에 대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5번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서 통사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자, 우리가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요, 유급 처리하면서 통사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죠. 최신 판례에 따를 때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사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오답형 문제이고요. 자, 1번 보시면은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해서 이때 3개월은 제척기간입니다. 자, 우리가 제척기간에 6개월인 경우는 딱 하나 있죠. 뭐가 있죠? 차별 처우에 대한 신청 기간이 6개월입니다. 자, 2번 보시면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가 곧바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판례 지문인데요. 곧바로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책임을 물 때는 민사 책임, 형사 책임, 그리고 행정상 책임, 그리고 징계 책임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고에 있어서 징계권을 우리가 행사를 잘못하여서 징계 항정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결론 자체가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요, 그 경우에 그냥 원직복직만 되는 것이지 곧바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려면 사용자 측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과실은 단순히 징계 양형을 잘못했다라는 과실이 아니라 거의 고의급에 준하는 중과실을 요합니다. 자, 다만 이제 판례는 그 중과실이라는 표현을 과실로 표현하고 있다. 여러 번 강조해 드렸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해고 등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된다 해서 해고 통지 방법 역시 판례 지문이고요. 자, 4번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 명령을 한 달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 내에서 구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대 2년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 강제금 제도도 굉장히 빈출되는 지문입니다. 자, 5번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 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 대신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금전 보상제에 관련된 내용이죠.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딱 봐도 박스형이죠. 모듈형 문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조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업부터 디귿까지 있는데 휴업수당은 지금 실무적으로 코로나19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사업장이 좀 많이 어려워서 휴직급여 관련돼서 이제 많이 실무적으로 이슈가 됐던 문점입니다. 자, 기업번을 보시면요. 사용자 A의 휴업에 귀책 사유가 있어서 평균 임금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우리가 경영상 장애 사유가 있을 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휴업수당의 상한액이 아니라 최저액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고요. 이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보다도 높을 때는 통상임금을 최저 한도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맞는 지불입니다. 자, 니은번 보시면요. 사용자 B의 휴업에 귀책 사유가 없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영상 장애 사유가 없으니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이것도 역시 맞는 지문이고요. 자, 디귿. 사용자 시유, 휴업에 귀책사유가 있는데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이 통사임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통사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자, 4번 보시면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나와 있는데 1번 실비 변상적 급여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죠. 자, 2번 보시면요. 산출된 평균 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사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사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고요. 자, 3번 사용자와 근로자는 통사임금의 의미, 범위에 관하여서 단체백에 의해 합의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통사임금 배제 합의 효력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고 있습니다. 자, 통사임금 배제 합의 효력을 만일에 인정한다면 법이 정한 통사임금의 개념은 법이 정한 도구 개념인데 이거를 실적으로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통사임금 배제 합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자,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어떤 법이냐면 근로기준법에서 지급사유로서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기로 정하면서 그 지급기준 금액을 의무적으로 통사임금으로 정하고 이 통사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다시 노사가 합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4번 보시면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재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요. 정기상여부 지급주의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사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해서 통사임금에 있어서 정기성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이람은 일정한 지급 주기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넘어가시고요. 자, 5번을 보시면은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 1번 보시면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리고 연소자의 경우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상기간은요, 우리가 1개월을 정산을 하고 있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우리가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가 있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단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고 있고요. 3번 계속 보시면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제50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가 뭐죠?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자, 4번 재량근로 대상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으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5번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서 통사임금 50%를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6번을 보시면요. 6번은 모든 지문이 판례로 구성된 판례 문제이죠. 자, 1번 보시면은 징계 처분에서 징계 사유로 삼은 비행위가 아닌 평소 소행 그리고 근무 성적, 당해 징계 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행위 사실 등은 징계 양정의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비사실인데 징계 사유로 삼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과거 비사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징계 양적으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이고요. 자, 2번 지문 보시면은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부를 하는 경우에 그 정당성은 고용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 기간, 허위 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 제공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역시 판례 지문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력서 허위 기재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보통 단순하게 고용 당시의 사정만을 가지고서 징계 양적으로 삼아서 우리가 해고를 과거에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판례가 우리가 고용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입사해서 해당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가 이력서 허위 기재인데 자신의 업무 능력을 위로 뻥쳐서 양력을 뻥쳐서 우리가 이력서를 허위 기재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지만 자신의 능력이 위에 있는데 자신의 능력을 밑으로 낮춘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졸인데 고졸로 이력서를 허위 기재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그동안 업무 수행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어떤 회사 내에서도 사람들과 아무런 다툼이 없었고, 그래서 어떤 인화감도 조성이 되어 있었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비록 이력서 허위 기재가 징계 사유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해고를 했다라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 해고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3번. 사생활 비행의 경우에는 사업 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해서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 드렸고요. 자, 4번. 근로기준법 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 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돼야 되고, 제가 이걸 두 문자로 사고 개근책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5번.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상식적으로 맞는 지문이죠. 우리가 징계 사유를 여러 개를 뒀는데 그 중에 한 개만이라도 해고할 만한 사유가 인정된다라면 다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역시 징계가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이걸 단순하게 하시면요, 이거는 중급, 많게는 상급까지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자, 빈출되는 지문이고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로자 측에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행자 측에서 봐야 될 것인지를 이해를 하시라겠습니다. 자, 공민권 행사, 선거권을 행사합니다.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영세사업자니 해가지고 선거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아니죠. 자, 근로조건 명시. 근로조건 명시는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영세사업자이라고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인정하지 않나요? 아니죠. 자, 전차금 상계 금지. 자, 우리가 돈 빌려주고 나서 강제 근로를 시킨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영세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없다. 아닌 겁니다. 적용됩니다. 자, 휴게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죠. 일을 하면 쉬어야 되죠. 4시간 일하면 30분 쉬고 8시간 일하면 1시간을 쉬어야 됩니다. 역시 적용되고요. 자, 연차 유급휴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이게 영사다 보니까 오래 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연차 휴가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월차 휴가도 인정이 되죠. 그래서 1개월을 만나면 다음 달 초일에 월차 휴가 한 개가 발생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연차 유급 휴가가 있으니까 계속 근로 1년간 8화를 출근했을 때 15개를 부여하는 휴가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영세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우리 이 연차 유급 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자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이거를 이제 중급으로 잡아놨는데요. 자, 왜 중급을 잡아놨냐면 정답이 되는 지문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중급 문제로 잡았는데요. 일단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정답을 모르셔도 옳지 않은 것이니까 옳은 지문들을 소거하다 보면 옳지 않은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즉 쌍생아죠. 출산 전후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120일 이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는 90일이죠. 출산 후에 반절 이상을 부여해야 돼요. 45일. 쌍생아는 120일이죠. 출산 후에 60일을 부여해야 됩니다. 쉬운 지문이죠. 자, 2번. 사업주는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된다. 쉬운 지문이고. 자, 3번 볼게요. 사행자는 임신 후 36주 이후에 있으며, 자,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된다 해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1일 2시간 이것만 좀 신경을 쓰고 임신 후 36주 이후 이거는 좀 우리가 신경을 좀 안 쓰는 지문입니다. 해서 해당 지문은 조금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사행자는 임신 후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에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연장 근로 전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5번. 사업주는 유산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임신 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유산 휴가를 줘야 된다. 자, 우리가 모르시면요, 이 지문은 좀 맞추기가 좀 어려운 지문입니다. 조금만 사고를 하시면 돼요. 자, 28주. 한 달에 4주로 잡고요. 28주면 얼마가 되죠? 7개월이, 4주니까 7개월 정도가 된 거죠. 6개월에서 7개월. 자, 6개월에서 7개월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출산을 해서, 임신을 해서 출산할 때까지 반절 기간이 지난 경우죠. 자, 우리가 태아를 임신해서 애를 낳기 전까지 반절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유산을 했습니다. 자, 유산을 했어요. 휴가를 부죠. 우리가 원래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몇 일? 90일. 근데 출산 후에 몇 일을 부여하죠? 반절 이상인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고작 30일입니다.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애가 유산이 되었죠. 자, 그러면 느낌으로 봐도 30일은 너무 적지 않을까요? 그래서 해당 30일이 도대체 정확히 몇 일까지는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런 지문들은 빈출됐던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지문입니다.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90일까지 유산휴가를 다 부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우리가 한 중급 문제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자, 9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수자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요. 친권자로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동의권만 있고 대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이자도 취직 인허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이자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이 아니라 1일 7시간, 그리고 일주 34시간이 아니라 일주 35시간이 되고 있죠. 자, 1일 6시간, 일주 30시간은요, 유해 유형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일주 34시간이 됩니다. 자, 5번 보시면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 인정되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10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자,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우리가 분리 변경의 경우는 의견 청취 의무가 아니라 동의를 받을 의무가 인정되고 있죠. 자, 2번 볼게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기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요. 우리가 취업규칙 작성 의무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상시 10명이죠. 그래서 이 지문도 역시 틀린 거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서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위반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취업규칙은 전부 무효가 된답니다. 자, 이거는 약간의 어떤 추리, 사고형이 들어가는 문제인데요. 포인트는 애초에죠. 우리가 애초에 사업을 개시할 때는요,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사업 신고를 하고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해? 처음에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때는 해당 근로자들은 의견 청취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장 세팅을 타고 나서 근로자 채용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는 취업규칙이 효력이 있다 없다는 뭐에 관련된다? 근로기준법에 반하지만 않으면 취업규칙 효력은 인정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3번 지문이 역시 틀린 지문이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취업규칙 일부를 이루는 급여 규정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한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한테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자, 해서 이 부분이 맞는 지문이고요. 이 경우에 분리 변경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요. 근로자와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분리 변경은 그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효력이 인정되고 있죠. 그래서 신규 입사제에 대해서는 효력이 인정돼서 이런 취업규칙 분리 변경의 어떤 그 학설 대립에 있어서 절대적 무효설이 아니라 판례 입장은 상대적 무효설 입장이라고 강조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11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근로감독관은 사회자 근로자에 대해서 신문할 수가 있고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둡니다. 자,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현장 조사하고, 자, 과거에는 이걸 우리가 한자로 인검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자,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검진할 수가 있고요. 자, 5번 보시면은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공부하면 맞는 지문인가?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했죠. 적용범위는 누가 되는 거죠? 경찰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정답은 뭐가 된다?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있죠. 그래서 해당 법에 따라서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요. 말 그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니까 경찰관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신고할 수가 있고요. 자, 2번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러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자, 3번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 조사 결과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자, 4번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5번 보시면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 조사 결과 그러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되어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실효성이 현재 그다지 없다라고 제가 강조해드렸죠. 왜 그런다고 했었죠?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이제 신고를 했어요. 신고한 자에 대해서 불리한 처분을 할 때에만 우리가 제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현재 실효성이 그렇게 큰 법조문은 아니다라고 제가 강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13번 보시면은 다시 모듈형 선택형 문제가 되고 있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가 없다. 자, 맞는 지문이고요. 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처우를 하지 못한다. 역시 맞는 지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 의사에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형사상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우리가 반의사 불벌죄라는데요. 근기법상 이 폭행에 관한 죄는 형사상 그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그 피해자의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공소 제기해서 처벌이 되는 특별법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리을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명예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이로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근기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자, 14번 보시면요. 노동법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죠. 자, 1번. 근로관계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령이라 함은 법원은 기본적으로 법령은 다 법원성 인정이 되는데 이때 법원성은 일반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동관계 법령에서는요. 우리가 일반성이 없는 자치규범의 법원성을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 번 강조해드렸죠. 자, 그래서 1번 지문 맞는 지문이고요. 아이로 강제 근로에 관한 협약은 노동법 법원에 해당한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협약 그리고 뭐 국제조약 이런 부분들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려면 비준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비준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되는데 그 강제 근로에 관한 협약 그리고 단결권에 관련된 협약 등은 우리가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문은 우리가 올해 시험 노트에서도 동일하게 시험 문제가 유사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비준을 안 했기 때문에 법원성이 부정이 됩니다. 자, 3번 노동사건에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체 판결은 노동법 법원에 해당하지 않죠. 자, 그리고 그 법제처 행정기관은 유권에서도 법원에 해당되지 않고 있고요. 자, 근로계약은 우리가 단체계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 자치규범은 법원성이 인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이 지문도 틀린 지문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15번 보겠습니다. 헌법 32조 근로권리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32조, 33조 빈출되는 지문입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갖는다. 여자 연수자는 특별보호를 받고 있죠. 신체 장애자는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자, 맞는 지문인가요? 틀린 지문이죠. 뭐가 틀렸죠?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 자는요. 우리가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 그리고 전몰 군경 등이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제공을 받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신체 장애자, 그리고 질병자, 또 노약자, 이런 생활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신체 장애자에 관련된 법조문은요, 32조가 아니라 34조 제5항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4번.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시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시행 의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부터는
기타 법령 내용입니다. 산업법 관련 내용인데요. 자, 1번.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지금 내 몸이 지금 다치게 생겼는데 일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역시 맞는 지문. 자, 2번 봅니다. 사업자는 사업장에 근로자위원, 사행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 제가 이거 쉬운 질문이랬죠. 우리가 각종 위원회는 어떤 공적 기관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공적 기관이 아니라 사내위원회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사내위원회니까 공익위원회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근로자위원 그리고 사행자위원 각 11인 이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해당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고 있고요. 자, 3번.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은 고용노부 장관이 수립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된다. 자, 4번. 고용노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그 순위를 공표해야 된다. 이것도 빈출 지문이고. 자, 5번. 고용노부 장관은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 그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거 맞는 지문이죠. 자, 기타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은 건강보험 우리가 건강보험 심사를 할 때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직업안전법상 용어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보시면은 직업안전기관이란 직업소개, 그리고 직업지도, 그리고 직업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 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자, 2번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3번 무료 직업소개 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그 밖의 어떠한 금분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 사업을 의미하고요. 자, 4번 근로자 공급사업이란 근로자 파견사업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좀 쉬운 부분이죠. 우리가 근로자 공급사업하고요, 파견사업은 별개 법입니다. 우리가 근로자 파견사업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내용이고요. 근로자 공급사업은 직업안전법의 적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사업이 제외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해당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5번 고용 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 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해서 제가 난이도를 해당 문제는 4번 지문 빼고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지문에 대해서 제가 출제 난이도를 중으로 잡았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파견법 내용인데요.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파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된다? 아니죠. 우리가 파견법 발할 때 총 파견 기간 2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직접 고용 간주가 되는 게 아니라 직접 고용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됐네요. 그때는 이제 직접 고용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총 파견 기간이 2년이 도과되지 않았죠. 이때는 직접 고용 의무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우선 고용 노력 의무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으로 바꾸면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2번 파견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파견법의 내용은 기간제법의 규정을 일부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 처우에 관련된 내용들은 보통 이제 준용이 되고 있어요. 맞는 지문입니다. 자, 차별적 처우 금지 시정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요. 기간제법이나 차별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근로기준과 동일하게 5인 이상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4번 보시면요. 고용노부 장관은 확정된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파견 사업주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 명령 효력을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차별 처우가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차별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권리구제 측면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법질서 확립 그 입법 지위도 인정이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고 있고요. 자, 5번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적절한 파견 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 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되는 데 있는데요. 해당 지문은 사실 이제 1차를 할 때 많이 다루는 지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5번 지문은 사실 좀 어려운 지문에 해당되는데 1번 지문이 확실하게 그 틀린 지문으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도 여러분들이
맞추지 못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중급 문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19번 봅니다. 남녀 고용 평등, 줄여서 남녀 고평법을 할게요. 배우자 출산 휴가에 관련된 내용이 전면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휴가를 줘야 된다. 국법 내용입니다. 지금 몇 일이죠? 10일입니다. 자, 2번 보시면요.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 3일을 유급으로 한다. 역시 국법 내용이죠. 지금은 정기간 10일에 대해서 유급 처리를 하고 있고, 자,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가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가 있다 말씀드린 바 있죠. 자,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우리가 과거에는 분할을 사용할 정도로 기간이 길지가 않았죠. 근데 지금 10일이니까 1회에 한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가 있고, 자, 4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과거에는 30일이었는데 휴가 기간이 열흘로 늘어나면서 이 사용 기간도 90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지원되었더라도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돼야 된다. 틀린 지문이죠. 자, 그래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가 지급이 되면 그 지급된 금원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지급 의무가 면제가 되고 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역시 모듈형 문제, 선택형 문제죠. 자, 기억번 보시면요. 선언법은 적용을 받는 선언과 선언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선언법이라는 특별법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우리가 고시하는 기간이 매년 8월 5일까지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산하에 두고 있죠. 역시 틀린 지문입니다. 자, 리을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 임금 실태 등을 매년 조사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자, 21번 보시면요. 기간제법에 관련된 내용은 옳지 않은 거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동관한 친족말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자, 2번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를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노력 의무가 인정이 되고 있죠. 역시 맞는 지문이고요. 차별처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역시 강조한 내용입니다. 자, 5번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5번은 좀 가급적할 수가 있어요. 노동위원회는 차별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이행 기한까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이행강제금이 인정되는 부분은 딱 하나 있죠. 뭐가 있죠? 부당해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역시 틀린 지문. 자, 22번 보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자,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지문이 조금 어려운데요. 퇴직연금 사업자는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된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는 그냥 사적 간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퇴직급여 제도는 강제되고 있죠. 근데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법상으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행정기관,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이 무슨 관리 감독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디에다 우리가 보고를 하냐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좀 어려운 지문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유추를 해서 사고를 한다면 역시 맞출 수 있는 지문이에요. 자, 3번 보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된다. 자, 쉬운 지문이죠. 4번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우리가 시효가 3년입니다. 임금체권과 동일한 3년이고요. 자, 5번 확정 기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확정 기여형은 사용자가 매월까지는 아니죠. 이걸 매월 납입할 수도 있고 분기별로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제 퇴직 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나름인데 확정 기여형은 사용자가 납입하는 퇴직금 기여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확정 기여형이 아니라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기여분이 정해진 게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확정 기여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일종의 퇴직금을 적립시켜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금 중간 정산과 마찬가지로 일정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런 적립된 그 퇴직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23번 보시면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근로복지기본법상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이런 거 암기하시면요, 여러분들 1차 공부 못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버리는 문제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난이도는 사실상 상급에 해당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하면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를 상급에서 중급으로 낮췄습니다. 지문 한번 볼까요? 사실 저도 모르는 지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용 동향과 인력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2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관한 사항. 3번 근로자 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 4번 근로자 주거 안정에 관한 사항. 5번 무리사주 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우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있는 내용들이 뭐죠? 자,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 회사에서 하는 차원이 있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게 근로자 주거 안정, 또 생활 안정, 이런 부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 차원에서 하는 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우리사주 제도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이것들은 다 우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은 내가 본 기억이 있어. 그런데 1번 볼까요? 고용 동향이네요. 고용 동향. 어떻게 채용했는지, 채용 현황을 말하는 거죠. 인력 수급 전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실적으로 분경기 또는 어떤 사업 부분에서 어떻게 채용하고 고용률이 얼마가 되고 실업률이 얼마 되고 이런 거에 관련된 정책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실제로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 쪽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하셔서 찍으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처음 본다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급 문제로 제가 잡았고요. 자,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임금채권 보장 법령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을 충당하기 위해서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설치한다. 빈출 지분이라고 강조드린 바 있고, 자, 체당금은 근로기준에 따른 휴업수당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자, 틀리죠.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빈출기분이죠. 우리가 최종 3개월분은 휴업수당을 포함을 시키고 있죠. 체당금. 자, 3번. 소액체당금은 판결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고요. 역시 맞는 지문.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체당금을 수령했을 때는 그 가족의 수령을 위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자,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5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사용자가 법률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무령으로 정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정하여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자, 맞는 지문이고요. 자, 2번. 고용허가를 받을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고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3번.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데요. 자, 귀국을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 귀국을 하는 거죠. 귀국을 하려고 했더니 돈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불법 체류 외국인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귀국 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할 그 의무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되는 겁니다. 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귀국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이제 근로를 마치고 우리나라를 떠날 때 이걸 뭐라고 하죠? 귀국이 아니라 이때는 출국이라 표현하죠. 자, 그래서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 출국에 따른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자를 구분하라고 이것도 역시 강조해드린 부분입니다. 자, 4번. 직업안정기관의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고요. 자, 5번.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 고용 가능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자에 대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수가 있다 해서 해당 지문도 빈출 지문이라고 강조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우리가 그 간단하게 1번부터 25번까지 기출 문제를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해당 문제를 보시면요. 공부를 조금만 공부를 하셨다 싶으시면 아무리 못해도 20개 정도는 무난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후에 다시 1차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경우 또는 신규로 1차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강조해드리지만 2차 위주로 공부를 진행하시기를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노동법 1 근로기준 파트 기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